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부터 태국 내 반항 감정까지 양국의 갈등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깊은 논란으로 번지고 있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한국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태국의 한 가정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연은 한국이 단순한 외국을 넘어 이웃으로서 태국에 큰 힘이 되어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와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 채널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동남아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태국 출신 만리사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 그리고 한국 덕분에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가족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단순한 관심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솔직히 저도 몰랐죠. 사실 저희 집은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가문은 3대째 일본과 무역을 있었고 그 덕에 부모님 세대까지도 일본어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학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까지 다녀오셨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일본어과에 진학하는 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늘 말씀하셨죠. 만리사 나중에 우리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의문 없이 일본어를 전공하고 우리 가족 사업을 물려받는 미래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밤중에 우연히 틀어놓은 TV 드라마 한 편이 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어요. 한국 드라마였죠.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때는 정말 한 편만 보고 잠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맘대로 되던가요? 한 편 보고 나니 2편, 3편. 그렇게 주말마다 밤을 새워가며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영어 자막을 보면서도 대체 배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서 어쩌다 보니 한국어를 하나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어라는 언어가 얼마나 생생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배우들이 대사할 때마다 그 리듬, 억양이 꼭 음악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BTS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땐 한국 가요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인데 피땀 눈물이었어요.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그들의 무대는 정말 대단했어요. 영상 속에서 멤버들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에너지의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죠. 가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가사를 찾아보고 발음을 따라 해보다가 어느새 한국어를 조금씩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혼자만의 비밀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일본어 책을 펼쳐놓고 있었죠. 가족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고 게다가 우리 집안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겠다고 말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와 가요에 빠지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국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될수록 마음속엔 자꾸만 한국어에 대한 욕심이 자라났어요. 그게 꼭 숨겨둔 보물 같았달까요? 드라마, 음악을 보고 들을 때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민이 잊혀졌으니까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결심을 굳힐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어요. 그때 저희 학교에 훌륭한 선배를 초대해서 강연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오셨어요. 글로벌 커리어 특강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삼성전자 본사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께서 강연자로 오셨죠. 후배 여러분,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만 해도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마케팅팀에서 동남아 모바일 전략을 총괄하고 있답니다. 선배님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태국 학생이 세계 최고의 IT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삼성전자의 미래 비전이었어요. 삼성은 이제 AI 반도체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폴더블 폰은 시작일 뿐이죠.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까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고 있답니다. 강연이 끝나고 용기를 내어 선배님께 다가갔어요. 명함을 건네시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언제든 연락해요. 우리 후배가 삼성에서 더 큰 꿈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선배님께 이메일을 보내며 조언을 구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드라마 속 세상이 아니라 실제로 혁신적이고 활기찬 곳이라는 게 실감났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선 한국어학과에 가겠다는 결심이 점점 커져갔죠. 이제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나 BTS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 속에 있는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끌렸던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3 마지막 학기,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한국어 전공하고 싶어요.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말리사 일본어 전공을 해야 우리 가업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니? 한국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며 잘한 걸 자랑스러워 하셨고 당연히 제 미래도 일본어와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도 젊었을 때 일본에 유학 가서 몇 년을 사셨고 일본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으로 가족 사업을 발전시켜 오셨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 설득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한국어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라고 예언하다시피 말했어요. 어머니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지만 매일 밤 찾아가 저의 진심을 이야기했죠. 왜 한국어가 좋은지, 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한마디 한마디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드디어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알았어. 대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안도감이란 제겐 이보다 기쁠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 저는 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고 제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렇게 바라던 한국어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 얻어낸 기회였기에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남달랐어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죠.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저에겐 그 이상이었죠.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열쇠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부터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첫 수업 때 들었던 교수님의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어는 한글을 쓰지만 그 속에 한국의 역사가 깃들어 있죠. 문법 하나에도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고 표현 하나에도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어라는 언어가 단순한 말과 글 이상이라는 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죠. 그래서 매일 도서관에 틀어박혀 한국어 책을 파고들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예습, 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내고 싶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었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나 경어법 같은 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처럼 단순한 인사말에도 상대방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쓰는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게 무척이나 생소했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어에는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가 녹아 있다고 했어요. 이 높임말 체계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배웠던 일본어와는 미묘하게 다른 결이 느껴져서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나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도서관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수많은 책이 쌓인 테이블에 앉아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게 진짜 대학 생활이구나 하고 깨달았죠. 시험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커피 몇 잔씩 마셔가며 오늘은 절대 못 자겠어 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풍경이 제겐 무척 신선했어요. 고생은 됐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순간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어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부터 시작해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 한국까지 한 학기 내내 한국 역사의 흐름을 배우다 보니 언어 속에 담긴 깊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같은 고통의 역사는 언어에도 상처처럼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니 그 나라의 언어를 다르게 느끼게 되더군요.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에 들어가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던 그 시절 제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인가 봅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름의 재앙이 전 세계를 덮쳤죠. 처음에 뉴스에서 전염병이라는 소식이 나올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몇 달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줄로만 알았고 마스크를 쓰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그 영향이 저희 가정에도 고스란히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저희 집은 태국 방콕에서 일본으로 속옷과 아동복을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는 3대째 이어진 가족 사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일본과의 인연을 맺어온 덕에 저희 가족은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일본 회사와의 신뢰도 깊었죠. 부모님께서도 그 점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린 일본과 끈끈하게 이어진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야 라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항공과 해운 수송도 제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세계 곳곳에서 공장과 항구가 차례로 문을 닫고 사람들은 외출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부모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생산 라인을 유지하며 일본으로의 납품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사에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물량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일본 내에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 한동안 납품을 줄여달라고요. 부모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장 가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게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예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미 완성된 물량까지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죠. 부모님도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납품을 할 수 없어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어낸 제품이었지만 대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본사에서도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본 본사는 계속해서 입금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차일피일 핑계만 대며 언제 돈을 줄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재차 확인 전화를 하면 일본 본사 측에서는 일단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납품한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안이 벙벙했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납품한 물건이었는데 그게 불량품 취급을 받다니요. 게다가 제품이 곰팡이가 피었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우리 제품이 아닌 일본 내 창고에서 관리 문제로 생긴 일이었을 가능성이 컸지만 그걸 증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일본에 가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를 열어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어요. 회의 시작부터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바빴고 부모님은 억울함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실랑이하던 중 갑자기 일본 본사의 상무가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상무는 태국 하청업체가 끈질기게 매달린다며 짜증을 내며 근본 없는 태국 놈들이 우리를 귀찮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일본 회사와의 관계를 그렇게 신뢰해 오던 부모님이었기에 이 모욕적인 발언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랫동안 일본 회사와의 관계를 지켜오며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토록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곧바로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며 따져 물었지만 일본 상무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잘 처신하라는 식의 뻔뻔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부모님의 얼굴엔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일본 회사와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 본사에서는 결국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내왔고 저희 가족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모님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3대에 걸쳐 이어온 가업은 겨우 몇 달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태국 내의 부채와 문제를 피해 한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뒤 그 선택이 최선이자 유일한 탈출구였죠. 가업으로 삼아왔던 일본과의 거래는 완전히 끊어졌고 무리한 손해배상 요구와 연이은 채무에 저희 가족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도를 피할 길은 없었고 남은 것은 빚더미와 가슴속에 남은 배신감뿐이었어요. 일본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데다 태국 내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고향 선배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단 몇 개의 가방만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와 동생들은 공항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부모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고 저 역시 어떻게든 한국행을 막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한계에 다다른 후였어요. 한국에 가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눈물을 참으며 한국에 계신 동안 몸 건강하시길 빌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부모님은 다행히 고향 선배 덕분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의류 제조업을 하시던 경험이 있어서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게 됐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늘 불안한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밤마다 저와 통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불법 체류자라 언제 들킬지 몰라 늘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고용주분들이 잘해줘서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라고요. 불법 체류 신분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부모님은 묵묵히 일하셨고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아 저희를 부양해 주셨습니다. 고향 선배를 통해 일자리를 구해준 한국 사장님들은 부모님을 늘 친절히 대해주셨고 일이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공장은 주로 의류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한국어가 서툴렀던 부모님께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공장 사장님과 직원들은 부모님께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분들은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처음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배신감과 모욕감이 떠올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하지 못한 채 한국에 남아 있어야 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사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신경을 써주셨다고 해요. 사장님은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소중하다. 한국인 직원이든 외국인 직원이든 모두 같다라고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이 한창 엄격해질 때 사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방역 물품을 제공해 주셨어요.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공장에서 넉넉히 나눠주었고 정기적으로 체온을 체크하며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시기였지만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심지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숙소와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남아있어야만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이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 직원들이 모두 같은 방역 수칙을 따르고 똑같이 배려받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비하당하고 차별받았던 경험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늘 외국인으로서 불안함을 안고 살아오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신 거예요. 한국인 사장님이 전 직원에게 고르게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고 그 배려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워하셨고 나중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서 부모님은 한국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추위를 겪으셨습니다. 태국은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라서 저희 가족은 추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던 거예요.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날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추위와 불안함을 견뎌내셔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부모님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많이 힘들지요? 겨울 이불과 방한 용품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쓰세요. 기숙사에 전기담요도 몇 개 놔뒀으니 필요하면 쓰세요. 한국은 겨울이 길고 추우니까 다들 따뜻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일본 회사에서 차별받고 모욕당했던 기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 전기담요와 핫팩까지 챙겨놓았고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쓰라고 하셨대요. 심지어 주말에는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기숙사에 보내주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셨다고 해요. 한국에서 만난 이 따뜻한 배려는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님은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장님은 끝까지 부모님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매달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저와 동생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기에
저 역시 공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던 말은 말리사, 너만이라도 끝까지 공부해라. 내가 우리의 희망이야 라는 거였어요. 매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이 저를 버티게 했고 그 말 한마디가 힘들 때마다 제겐 용기였죠. 제가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학업을 마칠 즈음에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며 무슨 일이든 꼭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 그 무렵 삼성전자에서 태국지사를 위한 인턴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저에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회였죠. 한국어학과에서 배운 실력과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 이제는 저도 부모님께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준비해서 인턴 지원서를 냈고 서류 통과 후 면접을 앞두게 되었죠. 면접 날이 다가오자 제 머릿속에는 부모님의 고생과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면접관이 제게 물었어요. 왜 한국어학과를 선택했나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제 진심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일본과의 거래로 번창했던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졌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시다는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말했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따뜻한 배려를 받으셨습니다. 그 배려 덕분에 저 역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삼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면접관들은 한동안 조용히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삼성전자 인턴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말리사, 내가 해냈구나. 내가 우리의 자랑이야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함께 울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고생 끝에 얻은 작은 성과를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고 저 역시 부모님 덕분에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저는 마침내 동남아시아 지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자리였죠. 부모님이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오로지 제가 이곳에 서기만을 바라며 버텨왔으니 이 순간이야말로 제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자 성취였어요. 부모님께도 제 첫 월급으로 작게나마 감사의 표시를 전할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희생하셨던 걸 생각하면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작은 정성에 크게 기뻐하시더군요. 말리사, 너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라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무사히 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3년 넘게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셨죠.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탓에 하루하루가 늘 조마조마한 날들이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에서 만난 사장님과 직원들 덕분에 따뜻한 배려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부모님은 지금도 한국에서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비록 불법 체류자였기에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계세요. 명절이 되면 한국 사장님께서 멀리서도 잘 지내고 계시죠? 라며 안부 인사를 전해오시고 부모님도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부모님은 종종 말씀하십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일본과의 거래가 끊기고 모든 게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를 붙잡아 준 건 한국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한국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운 것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것도 어쩌면 다 이런 인연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삼성에서 일하면서 항상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종종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 하고요. 하지만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에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는 사건이 발생해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태국 내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한국 입국을 시도했던 태국인들 중 일부가 입국 거부를 당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비자 요건과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점점 늘어났죠. 한국 여행을 기대하며 떠난 사람들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그대로 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계셨을 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셨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처럼 불법 체류로 남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치 제가 대역죄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던 만큼 오히려 그 은혜에 누를 끼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셨던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었지만 한국 사회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결국 벤코리아 운동은 이런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쌓였고 SNS를 통해 한국 제품을 사지 말자,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운동이 퍼져나갔죠. 일부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이어온 나라들이었기에 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을 모두 사랑하는 저로서는 이 갈등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태국인들의 불만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국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애꿎은 사람들까지 입국 거부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이들도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부모님과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과 배려를 생각하면 이 상황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가 크고 그 덕분에 저와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 죄송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죠. 저희 부모님도 벤코리아 운동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침울해 하셨습니다. 부모님께는 한국이란 나라가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 준 곳이고 그곳에서 맺은 인연은 지금도 부모님께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등지려 하는구나, 이게 참 안타깝구나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 역시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한 기억이 저에겐 소중하기에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배려를 생각하면 지금 이곳에서 제가 한국과 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태국의 사람들과 동료들에게 한국의 따뜻함과 성실함을 알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업무를 통해 한국의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주고 양국이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지금은 태국에서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과 인연들이 새 출발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우리도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제게는 그 말씀이 일종의 가르침이자 목표처럼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그토록 큰 배려를 받았기에 저 역시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고 또 태국에서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고 싶다는 바람도 큽니다. 이렇게 양국의 관계를 개인적으로나마 이어가고 싶어하는 제 바람이 언젠가는 한국이 태국의 죄송함을 알아주실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절망 속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고 따뜻한 배려 속에서 평화를 얻어간 한태국 가정의 사연,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이 사연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 간의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의견을 나눠보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모여 더 나은 관계와 이해의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예찬튜브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